결국 이 한국은행의 이것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한 번은 더 올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호재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지금 앞으로 2차례 정도 더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월가에서 지금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0%에 있는 건 일시적으로 패닉이나 이런 상황에서만 그랬지. 장기적으로 제로 성장대로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은 비아냥거렸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그렇죠. 우리 글로 간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뭐랄까요, 파격적인 정책들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바라고 있고, 그리고 그걸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봐야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비상사태이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하긴 그 역사상 처음이라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가 물론 공식적이진 않지만 유동성 공급, 그러니까 우리 양적 완화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지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이창용 총재께서도 맨날 얘기하는 게 우리는 기축통화의 국가니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양적 완화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원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금리 정책도 연준의 눈치를 봐야 된다. 우리는 행정부 눈치 안 본다. 그렇죠. 뭐 대놓고 얘기를 한 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연준은 올해 금리를 올해 연말이나 한번 할까라는 정도로 컨센서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지금 쉽게 내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관세를 통한 물가 때문에. 근데 우리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장에 지금 유동성 보강하지 않으면 이거 문제다라는 정도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사태, 진짜 위험한 상황에 지금 우리나라에 처해 있는데 주식시장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위험하기 때문에 시장에 돈을 푸니까 주식시장은 그걸 호재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관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말 나온 김에 연준의 금리 인하, 이거 사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다 기다리고 있는 어떤 이벤트인데 쉽지 않겠죠? 지금 미국 시장이 역사 신고지수 근처에 다시 왔잖아요. 왜 안 빠질까요? 왜 안 빠질까요? 아니 온갖 악재들이 많이 나오고도 있잖아요. 근데 시장이 잘 안 빠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못해 또는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벌써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아,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여기서 탄탄하게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금리 인하를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경기가 서서히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은 지금 심지어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을 하면 물가로 오르는데 경기가 안 좋은, 즉 고용이 안 좋은. 그래서 양쪽에 연준은 어떤 정책을 써가지고 양쪽을 조화롭게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한쪽 때문에 다른 한쪽을 못하는 경우가 된다는 거죠. 이건 다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물가 때문에 만약 금리 인상하면 경기는 어떻게 해요? 경기 때문에 금리 인하 안 하면 또 물가 오르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 때문에 지난번에 파월 의장이 나와서 한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켜보면서 가만히 있겠다 이랬던 거거든요. 네. 결국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얘기한 건데 그럼 그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 관세를 통한 물가가 오르는 부분들이 곧바로 한두 달 안에 나오겠습니까? 지금 월가의 자료들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거 언제 반영을 한다? 여름 이후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월 말이니까 요번 이제 여름 들어가니까 6월, 7월 되면서 서서히 움직이면서 8월, 9월에 피크를 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월가 자료, 골드만삭스나 이런 자료들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골드만삭스나 이런 IB 자료들은 또 여러분 잘 안 믿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많이 믿잖아요. 뭐 제임이나 이몽이나 여석가 분들 얘기 많이 믿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 관세 이걸 통해서 물가가 얼마큼 올라가느냐, 경기가 둔화되느냐, 또는 뭐 경기 침체가 가느냐 여러 논란이 있는데 한 가지는 확실하다. 물가가 올라가는 건 자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건 뭐냐면 물가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가를 계속 낮추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물가가 올라오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갔다가 다시 터닝하는 걸 보면서 금리 인하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월가에서는 연말에 돼서 한 차례 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시장에서 바라는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선제적으로. 근데 연준은 선제적으로 잘 안 해요. 그렇죠. 항상 데이터 디펜던트. 데이터 보고 나중에 해요. 나중에 하는데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미국 금리는. 그렇죠. 지금 4.5%, 4.25에서 4.5%니까 상당 4.5%니까 정말 높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4.5% 굉장히 높은 겁니다. 모기 금리가 6%, 7%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런데 4.5%의 이 금리를 계속 끌고 가면은 나중에 진짜 경기에 침몰탈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뭐 조금 낮추면서 가는 것들을 시장에서 바라고 저도 그렇게 하는 게 감히 얘기하면 쉽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월가의 내용들은 연말에 정도 한차를 하고 그리고 물가가 피크를 치고 내려가는 즉 관세로 인한 부작용들이 해소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내년에 한 3차례 정도 더 해서 한 100bp 정도 3.5% 정도까지 낮추지 않을까 이렇게들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을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 거의 5만 5천 원 전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이 반도체 그다음에 이 2차 전지 섹터가 그냥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으니까 이 잘 못 오른다. 예, 그리고 맞습니다. 그걸 들고 있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예. 정말 소외감에 빠져 있다. 예, 예. 포모를 느낀다. 예. 방산주 안 가지고 있으면 이런 예. 생각들 많이 하더라고요. 예, 예.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잖아요. 예. 이 엔비디아 실적 어떻게 반도체와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일단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평가는 H20을 중국에 못 팔게 한 규제 때문에 요번에 감액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걸 감안함에도 불구하고 괜찮네? 그래서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데이터 센터 매출이 70% 넘게 올랐다고. 그래서 그걸 안도했기 때문에 이제 시간에서 오르고 전반적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네. 왜냐? 다음 가이던스를 지금하고의 얘네들은 이제 매출이 감소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증가율을 따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음에는 증가율이 좀 낮아지는, 율 자체가 낮아지는 가이던스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아주 높게 또 시장에서 환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려는 어떻든 해소했지만 기대는 아주 높지 않은 상황으로 됐어요. 이게 지금 엔비디아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하는 AI 반도체가 전체 반도체 시장을 그동안에 이끌어왔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에 여전히 관심이 많으시고 질문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하드웨어 쪽이 계속 고성장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되면은 좀 멈추겠죠. 근데 그 어느 정도라는 게 작년에도 피크론 얘기하다가 올해도 좀 둔화되지 않겠냐 얘기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의 뉴스 플로우를 보면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테슬라에서도 AI 센터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AI 가속기 지금 사겠다고 하는 거고 일본도 아예 국가적으로 사주겠다고 하는 거고. 우리도 지금 산다고 지금. 우리도 산다고 하고 있고, 우리도 산다고 하고 있고, 저기 중동 지역에도 대규모로 산다고 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특히 소버린에서 지금 사겠다가 국가적으로 사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게 꺾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증가율이 조금씩 둔화되는 부분에서 걱정을 하긴 하는데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AI 반도체 그쪽 향 반도체 쪽은 여전히 뭐 고점 찍고 이제부터 고점 찍고 계속 내려가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가다가 우려를 좀 하다가 또 가다가 우려 좀 하고 이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반도체에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할게요. 엔비디아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상황에서 안 좋게 지금 주가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 하나는 일단 뭐 당연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들어가지 못한 부분 때문에 이런 그렇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요. 이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가 그러면 엔비디아의 HBM3 8단짜리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얘기들이 많은데 그 들어가면 물론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장이 계속 뭐 우리나라 반도체가 확실히 다 좋아지느냐 이 부분보다는 저는 어떤 생각을 많이 갖냐면은 지금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장점은 하드웨어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AI 가속기를 지금 계속 채워놓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채워놓은 걸 가지고 소프트웨어로 B2C로 판매하는 쪽이 뭐 챗GPT나 이런 데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챗GPT도 수익률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발표한 거 보니까 유료 가입자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2위라면서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게 B2C로 수익률을 지금 이제 창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 있었던 LLM, GPT만 그쪽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하드웨어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그게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금 얘기하는 스마트폰, 그리고 글래스, 워치, 또는 뭐 AR, VR,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AI를 구현하는 디바이스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위 B2C향 반도체들이 더 이제 활성화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그래야지만 레거시 반도체가 더 좋아지면서 소위 반도체 사이클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지. 지금은 반도체 사이클의 레거시 반도체 사이클은 좋아진 게 아니고 AI, 그러니까 엔비디아 향 반도체, HBM만 좋았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우리나라 반도체가 좋아지려면 원래 레거시에 있었던 반도체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은 시간의 문제이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그런 시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게 얼마나 빨리 오느냐 아니면 좀 더 늦게 오느냐 이런 문제인데, 우리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죠. 그럼 올해는 좀 어렵다. 올해 하반기에 반도체가 어렵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 반도체 가격이 오른 거는 뭐 사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선구매 때문에 그런 거고, 하반기에는 또 반도체 가격이 빠지고, 그래서 하반기 안 좋을 거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건 반영을 한 겁니다. 네. 반도체 주식, 특히 삼성전자는요, 올해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고 내년에 좋으면 올해 오르고요. 내년에 실제로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 후에 안 좋으면 그냥 빠져요. 실제로 좋아도. 그래서 사전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반도체가 어떻게 될 거냐가 올 하반기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다. 그래서 기대해 볼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 제가 생각하는 다른 관점에,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의 입장에서는 조금 벗어난 일이긴 하지만, 하도 반도체 하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심플하게 생각하자고요. 옛날에는 반도체가 집적도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적도에서, 그래서 뭐 4나노, 3나노, 2나노, 1나노 뭐 갔으니까 이게 더 이상 안 되니까 얘를 싼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위로 싼 거지 않습니까? 적층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걸 싼 게 지금 얘기하는 HBM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막 쌌는데 4단 얘기가 8단, 얘기가 12단, 16단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걸 또 더 못 싸.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그 대형 아파트 단지처럼 옆으로 병렬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단지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이를 크게 해서, 근데 그걸 크게 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유리기판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위로만 쌌는데 옆으로 싸면 옆에 있는 2단지하고 2단지하고 호환하는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연결이, 네트워크가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로 가는 거는 자명한 일이고,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과정에 있는 기술, HBM 기술과 여기에 관련된 기술들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우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한 2년 동안, 한 1년 동안 단순히 엔비디아 향 HBM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HBM은 위로 쌓고 옆으로 가고 그 사이사이에 있었는 수많은 기술에서 반도체에는 상당한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공부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이제 뭔가 반전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